조선시대 사람들은 뭘 입고 살았을까? 여러분은 지금 옷이 몇 벌이나 있으십니까? 옷장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반팔도 있고, 긴팔도 있고, 잠옷도 있고, 외출복도 있습니다. 운동할 때 입는 옷도 있고, 비 오는 날 입는 옷도 있고, 겨울에는 두꺼운 패딩도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면 옷도 바뀌고, 기분에 따라 입는 옷도 달라집니다. 우리는 매일, 오늘은 뭘 입을까? 를 고민합니다. 하지만 조선시대 사람들은 전혀 다른 고민을 했습니다. 오늘 입을 옷이 남아있을까?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조선시대 평범한 백성의 집에 들어간다면 아마 가장 놀라는 것이 하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옷입니다. 지금처럼 옷걸이에 여러 벌이 걸려있고 계절별 옷이 따로 정리된 모습은 보기 어려웠습니다. 농을 열어도 괴짝을 열어도 옷은 몇 벌 되지 않았습니다. 저고리, 바지, 두루마기, 겨울 속옷, 그것이 전부인 집도 적지 않았습니다. 요즘 기준으로 보면 믿기 어려울 만큼 적은 양입니다. 그렇다고 조선 사람들이 옷을 좋아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옷을 입고 싶은 마음은 지금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고 싶었고 새 옷을 입으면 기분도 좋았습니다. 명절에는 더 좋은 옷을 입고 싶었고 혼례 때는 가장 좋은 옷을 준비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옷 한 벌을 만드는 일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는 인터넷에서 옷을 주문하면 다음 날 도착합니다. 가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곳에서 더 싼 옷을 찾으면 됩니다. 하지만 조선시대에는 돈이 있다고 해서 바로 옷을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먼저 천이 있어야 했습니다. 천을 만들려면 실이 있어야 했습니다. 실을 만들려면 목화를 키우거나 삼을 재배하거나 누에를 길러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은 사람의 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공장도 없고 기계도 없고 전기도 없던 시대였습니다. 옷 한 벌에는 수많은 사람의 시간과 노동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옷은 단순한 생활용품이 아니었습니다. 집안의 중요한 재산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옷을 쉽게 버리지 않았습니다. 작은 구멍 하나가 생겼다고 새 옷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꿰맸습니다. 다시 해지면 또 꿰맸습니다. 그래도 다르면 다른 천을 덧대었습니다. 지금도 오래된 한복을 보면 안쪽에 여러 번 기운 흔적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그런 모습이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소매 끝이 다르면 소매만 갈았습니다. 기시해지면 긴만 새 천으로 바꾸었습니다. 무릎 부분이 다르면 그 부분만 한 번 더 덧대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고쳐 입다 보면 원래 천보다 기운 천이 더 많아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비싼 옷을 오래 입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의 옷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은 아이가 조금만 커도 새 옷을 사주는 집이 많습니다. 하지만 조선시대에는 아이들이 너무 빨리 자랐습니다. 새 옷을 계속 만들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형이 입던 옷은 동생에게 내려갔습니다. 동생이 입던 옷은 막내에게 내려갔습니다. 엄마는 소매를 줄이고 바지 길이를 다시 맞추고 찢어진 곳을 꿰매며 옷을 계속 살려냈습니다. 새 옷보다 중요한 것은 입을 수 있는 옷이 있는가였습니다. 옷 한 벌은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가족 모두의 것이었습니다. 겨울옷은 더욱 귀했습니다. 여름은 덥더라도 그늘에 들어가 잠시 쉬면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겨울은 달랐습니다. 겨울옷이 부족하면 추위를 그대로 견뎌야 했습니다. 솜이 들어간 옷은 따뜻했지만 솜 자체도 귀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집에서는 솜옷 한 벌을 돌려 입는 일도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가족들이 한 이불을 덮고 체온을 나누며 잠을 잤습니다.
옷은 단순히 멋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도구였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옷이 너무 많아서 고민합니다. 어떤 색을 입을지, 어떤 디자인을 입을지, 어떤 브랜드를 입을지 고민합니다. 하지만 조선시대 백성들의 고민은 달랐습니다. 이번 겨울을 버틸 수 있을까? 아이에게 물려줄 옷이 남아있을까? 비에 젖으면 어떻게 말릴까? 그들의 고민은 옷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옷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소중했던 옷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목화는 어떻게 천이 되었고 삼은 어떻게 여름옷이 되었으며 작은 누에 한 마리는 어떻게 왕이 입는 비단으로 바뀌었을까요? 지금 우리는 옷을 사러 갑니다. 하지만 조선시대 사람들은 옷을 사기 전에 먼저 천부터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천을 만들기 위해서는 실이 필요했습니다. 실은 저절로 생기지 않았습니다. 밭에서 자라는 식물 또는 작은 누에 한 마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이 사용했던 대표적인 옷감은 크게 네 가지였습니다. 삼배, 모시, 무명, 그리고 명주였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삼배입니다. 삼배는 삼이라고 부르는 대마 식물의 줄기로 만들었습니다. 봄이 되면 씨를 뿌립니다. 햇볕을 받으며 쑥쑥 자란 삼은 사람 키보다 훨씬 크게 자랐습니다. 여름이 되면 잘 자란 삼을 베어냅니다. 하지만 베었다고 바로 옷을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줄기를 그대로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삼을 물속에 며칠 동안 담가 두었습니다. 줄기가 충분히 불어야 껍질이 쉽게 벗겨졌기 때문입니다. 며칠이 지나면 겉껍질을 하나하나 벗겨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질긴 섬유를 꺼냅니다. 이 섬유를 손으로 아주 가늘게 찢습니다. 굵기가 일정해야 좋은 실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찢은 섬유를 하나씩 이어붙이고 손으로 꼬아 긴 실을 만듭니다. 그 다음이야 배틀이 등장합니다. 배틀은 조선시대 집에서 가장 중요한 생활 도구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실을 세로로 팽팽하게 걸고 발로 디딜판을 밟으며 손으로 푹을 밀어 가로실을 넣습니다. 한 줄, 또 한 줄, 계속 반복합니다. 실 하나만 잘못 걸려도 천 전체를 다시 손봐야 했습니다. 그래서 천을 짜는 일은 엄청난 집중력이 필요한 작업이었습니다. 이렇게 며칠, 길게는 수십 일을 보내야 삼배 한 필이 완성되었습니다. 그 삼배를 다시 재단해 비로소 옷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삼배는 여름에 가장 많이 입었습니다. 통풍이 매우 좋았기 때문입니다. 땀이 나도 비교적 빨리 말랐습니다. 그래서 농가 밭에서 일하는 백성들에게는 정말 고마운 옷감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거칠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입는 면티처럼 부드럽지 않았습니다. 처음 입으면 피부가 따갑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더위를 견디기에 삼배보다 좋은 선택이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경상도 안동에서 만든 안동포는 삼배 가운데에서도 품질이 뛰어나기로 유명했습니다. 섬유를 더욱 곱게 다듬어 일반 삼배보다 훨씬 부드러웠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도 이름난 명품 삼배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삼배보다 더 시원한 옷도 있었을까요? 있었습니다. 바로 모시입니다. 모시는 모시풀이라는 식물로 만들었습니다. 특히 충청도 한산에서 만든 한산모시는 전국에서 가장 유명했습니다. 지금도 그 전통이 이어질 만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옷감입니다. 하지만 모시는 삼배보다 만들기가 훨씬 어려웠습니다. 모시풀을 베어 껍질을 벗기고 햇볕에 말린 뒤 다시 아주 가는 섬유를 하나씩 찢어야 했습니다. 이 과정을 모시째기라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손만 사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앞니와 입술까지 사용했습니다. 섬유를 입으로 물어 머리카락처럼 가늘게 찢었습니다. 숙련된 사람들도 입술이 부르트고 피가 날 정도로 힘든 작업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만든 섬유를 손바닥으로 비벼 길게 이어붙입니다. 이 과정을 모시상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 다시 배틀에서 천을 짭니다. 모시는 습도가 너무 낮으면 실이 쉽게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습기가 적당한 곳에서 조심스럽게 천을 짰습니다. 완성된 모시는 햇빛이 비칠 정도로 얇았습니다. 바람도 잘 통했습니다. 그래서 양반들은 무더운 여름이 되면 모시옷을 즐겨 입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가장 익숙한 면은 언제부터 입기 시작했을까요? 그 이야기는 목화 한 송이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많이 입는 옷은 면으로 만든 옷입니다. 티셔츠도 속옷도 수건도 대부분 면으로 만들어집니다. 조선시대에도 면으로 만든 옷이 있었습니다. 바로 무명입니다. 무명은 목화에서 얻은 솜으로 만든 천입니다. 그런데 이 목화는 처음부터 우리나라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고려 말 한 사람이 작은 씨앗 몇 알을 가져옵니다. 바로 문익점입니다. 중국 원나라에서 부통 속에 목화씨를 숨겨 가져왔다는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모두 사실인지는 의견이 있지만 목화를 널리 퍼뜨리는데 문익점이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 작은 씨앗은 조선 사람들의 삶을 크게 바꾸었습니다. 겨울을 견디는 방법도 옷을 만드는 방법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봄이 되면 목화씨를 밭에 심습니다. 햇볕과 비를 맞으며 몇 달 동안 자랍니다. 가을이 되면 목화 열매가 벌어지며 하얀 솜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멀리서 보면 밭에 하얀 구름이 내려앉은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바로 솜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목화솜 속에는 단단한 씨앗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씨를 하나하나 빼내야 했습니다. 이 작업도 모두 사람 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씨를 모두 빼낸 솜은 그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솜을 부드럽게 풀어야 했습니다. 활처럼 생긴 도구에 줄을 팽팽하게 걸고 튕기면 솜이 부드럽게 풀어졌습니다. 이 과정을 솜탁이라고 합니다. 솜을 활로 퉁퉁 튕길 때마다 하얀 솜이 구름처럼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래야 좋은 실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제 물레 차례입니다. 부드러워진 솜을 조금씩 잡아당기며 물레를 돌립니다. 솜은 점점 가늘고 긴 실이 됩니다. 하지만 실은 쉽게 끊어졌습니다. 굵기가 조금만 달라도 천을 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을 잡는 사람들은 항상 같은 굵기를 유지하려고 손끝에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실이 준비되면 배틀에 올립니다. 배틀은 단순한 나무틀이 아니었습니다. 집안에서 가장 중요한 생산 도구였습니다. 남자가 논에서 농사를 짓는 동안 여성들은 집에서 배틀을 움직였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손과 발을 쉬지 않고 움직이며 조금씩 천을 짰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남자는 농사, 여자는 길쌈 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길쌈이란 실을 만들고 천을 짜는 모든 과정을 말합니다. 조선시대 여성들에게는 평생 해야 하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딸이 태어나면 어머니는 조금씩 길쌈을 가르쳤습니다. 실 잡는 법, 배틀 다루는 법, 바느질하는 법, 이 모든 것이 살아가는 기술이었습니다. 혼례를 앞둔 딸이 길쌈을 잘하면 부지런한 며느리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한기가 되면 마을 여인들이 함께 모여 길쌈을 하기도 했습니다. 노래를 부르고 이야기를 나누며 늦은 밤까지 배틀을 움직였습니다.
힘든 일이었지만 함께 했기에 조금은 견딜 수 있었습니다. 무명은 삼배보다 부드러웠습니다. 겨울에는 더 따뜻했고 입기도 편했습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로 갈수록 백성들이 가장 많이 입는 옷감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무명은 옷만 만드는 데 쓰이지 않았습니다. 세금을 낼 때도 사용했고 물건을 사고 팔 때도 사용했습니다. 쌀 대신 무명 몇 피를 주고 거래하는 일도 흔했습니다. 그만큼 무명은 옷감이면서 동시에 재산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조선시대에서 가장 귀한 옷감은 무엇이었을까요? 왕이 입는 골룡포, 양반들의 비단옷은 무엇으로 만들었을까요? 그 시작은 놀랍게도 아주 작은 벌레 한 마리였습니다. 바로 누에입니다. 조선시대에서 가장 귀한 옷감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명주, 즉 비단이었습니다. 왕이 입는 골룡포, 왕비의 화려한 예복, 양반들의 좋은 옷, 이런 옷들은 대부분 비단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비단은 나무에서도 나오지 않고 밭에서도 자라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아주 작은 벌레 한 마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누에입니다. 봄이 되면 누에알이 깨어납니다. 갓 태어난 누에는 손톱보다도 훨씬 작습니다. 사람들은 뽕나무 잎을 따다가 누에에게 먹였습니다. 누에는 거의 하루 종일 먹습니다. 먹고 또 먹고 계속 먹습니다. 몸이 자라면 허물을 벗습니다. 그리고 또 먹습니다. 이 과정을 4번 정도 반복하며 점점 커집니다. 누에를 키우는 동안에는 신경 써야 할 것이 많았습니다. 너무 춥지도 너무 덥지도 않아야 했습니다. 습도도 중요했습니다. 병이 생기면 누에가 한꺼번에 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누에를 키우는 일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충분히 자란 누에는 먹는 것을 멈춥니다. 그리고 몸에서 실을 뽑아내기 시작합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자기 몸을 감싸며 하얀 고치를 만듭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누에고치입니다. 작아 보이는 고치 하나에도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실을 풀어보면 한 가닥의 길이가 길게는 1km가 넘기도 합니다. 물론 너무 가늘어서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엄청나게 긴 실이 한 개의 고치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치를 그대로 두면 비단이 될까요?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누에는 나방이 되어 고치를 뚫고 나옵니다. 그러면 실이 끊어져 긴 실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에가 나오기 전에 고치를 삶았습니다. 뜨거운 물에 넣으면 고치를 감싸고 있던 풀이 녹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실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실끝을 찾아 여러 개의 고치를 함께 감습니다. 왜 여러 개를 함께 감을까요? 실 한 가닥이 너무 가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닥을 모아 하나의 명주실을 만듭니다. 이제 다시 배틀 차례입니다. 명주실을 배틀에 걸어 천천히 천을 짭니다. 비단은 실이 매우 가늘고 부드러워 조금만 실수해도 엉키거나 끊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주를 짜는 일은 숙련된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완성된 명주는 햇빛을 받으면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손으로 만져보면 삼배나 무명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부드러웠습니다. 그래서 비단은 예나 지금이나 고급 옷감의 상징이었습니다. 조선의 왕실도 비단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왕은 백성들에게 누에를 많이 기르도록 장려했습니다. 왕비는 궁궐에서 직접 누에를 기르는 의식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친잡례라고 합니다. 왕비가 직접 누에를 돌보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백성들에게도 양잠의 중요성을 알리려 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비단은 나라에도 중요한 자원이었습니다. 지역마다 유명한 명주도 있었습니다. 경상도의 상주명주, 평안도의 희천명주, 한경도의 영흥명주처럼 생산지 이름을 붙여 부르기도 했습니다. 품질이 좋은 명주는 나라에 바치기도 했고 외국으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백성들에게 비단은 쉽게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었습니다.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도 비단 옷을 입는 일은 흔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은 삼배나 무명으로 만든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비단은 왕과 왕실 그리고 형편이 좋은 양반들에게 더 가까운 옷감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조선시대 옷 한 벌은 단순히 천을 잘라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삶은 몇 달을 길러야 했고 목화도 한 해 농사를 지어야 했습니다. 누에는 매일 뽕잎을 먹이며 정성껏 키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실을 만들고 배틀에서 천을 짜고 다시 바느질을 해야 비로소 한 벌의 옷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옷을 쉽게 버릴 수 없었습니다. 한 벌의 옷에는 수많은 사람의 시간과 노력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어렵게 만든 옷은 계절마다 어떻게 입었을까요? 여름에는 어떤 옷을 입었고 겨울에는 어떻게 추위를 견뎠을까요? 그리고 왕과 백성은 같은 계절을 어떻게 다르게 보냈을까요? 천을 만드는 일도 힘들었지만 옷을 입는 일도 쉽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날씨가 더우면 반팔을 입고 추우면 패딩을 꺼냅니다. 에어컨을 켜고 난방도 켭니다. 하지만 조선시대 사람들에게는 그런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계절이 바뀌면 옷 몇 벌 안에서 해결해야 했습니다. 먼저 여름입니다. 조선의 여름도 지금처럼 무더웠습니다. 장마가 끝나면 숨이 턱 막히는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논에서는 모내기를 해야 했고 밭에서는 김을 매야 했습니다. 햇볕 아래에서 몇 시간씩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일을 쉬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계속 움직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은 삼배옷을 입었습니다. 삼배는 바람이 잘 통했습니다. 땀이 나도 비교적 빨리 마르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여름 노동에는 가장 현실적인 옷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삼배는 거칠었습니다. 새 삼배옷은 피부를 긁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팔이나 목 주변이 붉어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입었습니다. 조금 거칠더라도 더위를 견디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형편이 조금 나은 집에서는 모시옷도 입었습니다. 모시는 삼배보다 훨씬 가볍고 바람도 더 잘 통했습니다. 얇게 짠 모시는 햇빛이 비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모시를 입으면 몸에 바람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모시는 값이 비쌌습니다. 평범한 백성들이 마음껏 입기에는 어려운 옷이었습니다. 왕도 여름은 힘들었습니다. 궁궐이라고 해서 에어컨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왕은 여름이 되면 얇은 옷으로 갈아입었고 시원한 곳에서 업무를 보기도 했습니다. 얼음을 보관하는 빙고에 얼음을 사용하기도 했지만 궁궐 전체를 시원하게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신하들과 조회를 하고 나라의 일을 살피는 동안에도 더위는 똑같았습니다. 왕도 땀을 흘렸고 더위를 견뎌야 했습니다. 반대로 겨울은 훨씬 더 무서웠습니다. 여름은 덥더라도 그늘에 들어가 잠시 쉬면 됩니다. 하지만 겨울은 목숨과 연결되었습니다. 조선의 겨울은 눈이 많이 내렸고 찬바람도 거셌습니다. 밖에서 일하는 백성들에게 겨울은 가장 힘든 계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솜옷은 무척 귀했습니다. 목화솜을 넣고 촘촘히 누빈 솜옷은 겨울을 버티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옷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솜옷을 여러 벌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가난한 집에서는
한 벌의 솜옷을 오랫동안 입었습니다. 솜이 뭉치면 다시 펴서 사용했고 찢어진 곳은 꿰매며 입었습니다. 겨울옷이 부족하면 여러 벌을 겹쳐 입었습니다. 얇은 옷을 두 겹, 세 겹 껴입기도 했습니다. 밤에는 가족들이 한 방에 모여 체온을 나누며 잠을 잤습니다. 온돌이 있다고 해도 하루 종일 따뜻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장작도 아껴야 했고 방 밖으로 나가는 순간 매서운 추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겨울옷은 생존 그 자체였습니다. 노인들에게는 겨울이 더욱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나이가 들면 추위를 더 많이 타는 것처럼 조선시대 노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따뜻한 솜옷 한 벌은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형편이 어려운 노인들은 얇은 옷을 여러 겹 입고 겨울을 견뎌야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겨울 한철을 무사히 보내는 것 그 자체가 큰 과제였습니다. 아이들도 빨리 자랐습니다. 겨울옷을 새로 맞추고 싶어도 다음 해에는 이미 작아져 버리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형이 입던 솜옷은 동생에게 물려주고 또 막내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짧아진 소매를 이어 붙이고 해진 무릎을 덧대며 한 벌의 옷을 오래 살려냈습니다. 생각해보면 오늘날 우리는 계절마다 새 옷을 고민합니다. 봄옷, 여름옷, 가을옷, 겨울옷, 유행이 바뀌면 새 옷을 사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선시대 사람들의 고민은 달랐습니다. 이 옷으로 이번 계절을 버틸 수 있을까?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귀하게 입던 옷은 얼마나 자주 빨았을까요? 지금처럼 하루 입고 바로 세탁했을까요? 의외로 조선시대의 빨래는 옷을 만드는 것만큼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만든 옷은 과연 어떻게 관리했을까요? 지금 우리는 옷이 더러워지면 세탁기에 넣고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세제도 있고 섬유유연제도 있고 건조기까지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시대에는 빨래 하나도 하루 일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우선 물을 구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했습니다. 집 안에서 수도를 틀면 물이 나오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거나 개울가까지 빨래를 들고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빨래는 생각날 때마다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날씨도 좋아야 했고 시간도 있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비누는 있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조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것은 바로 잿물이었습니다. 아궁이에 불을 떼고 남은 나무재나 볏짚재를 모아두었다가 큰 항아리에 담았습니다. 그 위에 천천히 물을 부으면 재 속 성분이 녹아내린 물이 아래로 흘러나왔습니다. 바로 그 물이 잿물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세제와는 다르지만 기름때와 찌든 때를 어느 정도 없애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는 버리는 것이 아니라 모아두는 생활 필수품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옷을 똑같이 빨지는 않았습니다. 무명이나 삼배처럼 질긴 옷감은 잿물에 담근 뒤 가마솥에 삶기도 했습니다. 삶은 뒤에는 개울가에서 여러 번 헹궈 잿물을 깨끗하게 씻어냈습니다. 반대로 비단처럼 귀한 옷은 함부로 삶지 않았습니다. 섬유가 상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단은 더 부드러운 방법으로 조심스럽게 손빨래를 했습니다. 옷감마다 관리법도 달랐던 것입니다. 빨래에서 가장 힘든 일은 얼룩을 지우는 일이었습니다. 논에서 일하다 진흙이 튀기도 했고 장작을 나르다 검댕이 묻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은 뛰어놀다가 흙투성이가 되기도 했습니다. 음식을 먹다가 국물이 튀는 일도 있었습니다. 옷이 귀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얼룩 하나도 그냥 넘기지 않았습니다. 먼저 흙을 털어내고 잿물에 담그고 필요하면 삶고 다시 여러 번 헹궜습니다. 그만큼 옷 한 벌은 소중했습니다. 흰 옷은 더 많은 정성이 필요했습니다. 조선을
백이민족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냥 처음부터 새하얀 옷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흰색을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더 어려웠습니다. 잿물에 삶고 맑은 물에 헹군 뒤 햇볕 아래 널어 말렸습니다. 밤에는 이슬을 마치고 다음 날 다시 햇볕에 말리는 일을 반복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야 더욱 밝고 깨끗한 흰빛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흰옷은 부지런함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깨끗한 흰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정성껏 관리했다는 뜻이었습니다. 빨래가 끝났다고 일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방망이질을 해야 했습니다. 사극에서, 냇가에서 방망이로 탁, 탁, 탁 두드리는 장면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두드리면 섬유 사이에 남은 때가 빠지고 옷감도 더욱 부드러워졌습니다. 동네 아낙네들이 함께 모여 빨래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은 조선시대의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옷이 모두 마르면 이번에는 다듬이질을 했습니다. 다듬이돌 위에 옷을 올려놓고 다듬이 방망이 2개로 리듬을 맞춰 두드립니다. 또닥, 또닥, 또닥. 조용한 밤이면 마을 곳곳에서 다듬이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다듬이질을 마친 옷은 주름이 펴지고 표면이 더욱 매끄러워졌습니다. 지금의 다림질과 비슷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장마철은 어땠을까요? 며칠 동안 비가 계속 내리면 옷이 잘 마르지 않았습니다. 축축한 냄새가 나고 다시 입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장마철에는 괜히 지늘길을 걷지 않았고 비를 맞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옷을 다시 빠는 일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겨울은 더욱 힘들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가야 했습니다. 손끝이 얼어붙을 만큼 추워도 빨래는 해야 했습니다. 빨래를 널어두면 얼어붙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맑은 날을 골라 조심스럽게 빨래를 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조선시대 사람들은 옷을 소비한 것이 아니라 평생 관리했습니다. 쉽게 버리지 않았고 쉽게 새로 사지도 않았습니다. 한 벌의 옷을 깨끗하게 빨고 잘 말리고 곱게 다듬고 다시 꿰매며 오랫동안 사용했습니다. 그만큼 옷 한 벌의 가치가 오늘날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빨아 관리한 옷은 과연 어떻게 보관했을까요? 오늘날 우리는 계절이 바뀌면 옷을 정리해 옷장에 넣습니다. 옷이 낡으면 버리기도 하고 새 옷을 사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선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옷 한 벌을 만드는데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옷을 끝까지 아껴 입었습니다. 조금만 찢어졌다고 버리지 않았습니다. 먼저 바늘과 실을 꺼냈습니다. 찢어진 곳을 꿰맸습니다. 또 해지면 다시 꿰맸습니다. 무릎이 다르면 천을 한 겹 더 떼었습니다. 소매 끝이 해지면 소매만 새로 갈았습니다. 목깃이 다르면 김만 떼어 새 천으로 달았습니다. 이처럼 옷은 필요한 부분만 고쳐가며 오랫동안 입었습니다. 지금도 오래된 한복을 보면 안쪽에 여러 번 기운 흔적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옷을 소중히 여겼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새 옷을 사는 것보다 기존 옷을 오래 입는 것이 당연한 시대였습니다. 아이들의 옷은 더욱 그랬습니다. 아이들은 금방 자랍니다. 오래 맞춘 옷이 다음 해에는 작아지는 일도 흔했습니다. 그래서 형이 입던 옷은 동생에게 물려주었습니다. 동생이 입던 옷은 막내에게 내려갔습니다. 어머니는 짧아진 소매를 늘리고 해진 무릎을 덧대고 허리끈을 다시 달며 한 벌의 옷을 계속 살려냈습니다. 새 옷보다 중요한 것은 입을 수 있는 옷이 남아있는가였습니다. 결혼을 앞둔 집에서는 옷감이 매우 중요한 준비물이었습니다. 혼수품 가운데 이불과 옷감은 빠질 수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딸을 시집 보내기 위해
가족들은 오랫동안 천을 짜고 바느질을 하며 조금씩 준비했습니다. 좋은 옷감은 새로운 가정을 시작하는 소중한 재산이었습니다. 옷을 보관하는 일도 쉽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처럼 플라스틱 옷장이나 방습제가 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습기가 많으면 옷감이 상하기 쉬웠고 좀벌레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맑은 날이면 옷을 꺼내 햇볕에 말렸습니다. 바람을 쐬어 습기를 없애고 다시 곱게 접어 농이나 괴짝에 넣었습니다. 귀한 비단 옷은 헝겊으로 감싸 더욱 조심스럽게 보관했습니다. 갓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갓을 그저 모자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성인 남성의 체면을 상징하는 물건이었습니다. 말총으로 만든 갓은 생각보다 약했습니다. 눌리면 모양이 망가지고 비를 오래 맞으면 손상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갓은 아무데나 벗어두지 않았습니다. 전용 갓집에 넣거나 높은 곳에 걸어 조심스럽게 보관했습니다. 비 오는 날에는 갓 위에 갈모를 씌워 비를 피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갓도 귀한 재산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조선시대 사람들은 옷을 소비하지 않았습니다. 옷과 함께 오랜 시간을 살았습니다. 한 벌의 옷을 기워 입고 다시 빨고 다시 다듬고 다시 물려주며 몇 년이고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옷에는 가족의 시간이 담겼습니다. 형이 입었던 흔적, 동생이 입었던 흔적, 어머니가 밤늦게 바느질했던 흔적이 한 벌의 옷 안에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옷이 낡으면 새 옷을 사는 일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조선시대 사람들에게 새 옷은 특별한 날에나 얻을 수 있는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옷은 패션이 아니라 생활이었고 재산이었으며 가족을 이어주는 물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조선시대 사람들은 모두 같은 옷을 입었을까요? 생각보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옷은 단순히 몸을 가리는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인지, 어떤 신분인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표시이기도 했습니다. 가장 먼저 왕입니다. 우리가 사극에서 가장 많이 보는 옷, 바로 골룡포입니다. 붉은색 옷에 가슴에는 용무늬가 그려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왕은 늘 골룡포만 입고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골룡포는 조회나 공식 행사처럼 나라의 중요한 일을 할 때 입는 옷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조금 더 편한 평상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잠을 잘 때도 따로 입는 옷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회사에 갈 때 입는 옷과 집에서 입는 옷이 다른 것처럼 왕도 상황에 따라 다른 옷을 입었습니다. 관리들도 자기만의 옷이 있었습니다. 관리들이 입던 관복은 직급에 따라 색과 무늬가 달랐습니다. 높은 관리와 낮은 관리를 멀리서도 구분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가슴에 붙이는 흉배도 새나 짐승의 종류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옷만 보아도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벼슬을 했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양반들은 좋은 비단과 명주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외출할 때는 도포를 입고 갓을 쓰는 모습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갓은 단순한 모자가 아니었습니다. 성인이 되었음을 나타내는 상징이었고 양반의 체면을 보여주는 물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갓도 함부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말총으로 만든 갓은 생각보다 쉽게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비 오는 날에는 갈모를 씌워 갓을 보호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평범한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백성들이 가장 많이 입은 것은 무명과 삼배였습니다. 특별한 장식은 거의 없었습니다. 움직이기 편하고 오래 입을 수 있는 옷이 중요했습니다. 농과 밭에서 하루 종일 일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왜 조선 사람들은 흰 옷을 많이 입었을까요? 우리는 흔히 조선을 백이민족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모든 사람이 항상 새하얀 옷만 입었던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 모습은 조금 달랐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흰색을 좋아하기도 했지만 현실적인 이유도 있었습니다. 무명은 염색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흰빛이나 미색을 띠었습니다. 색을 들이려면 염료도 필요했고 시간과 비용도 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백성들은 염색하지 않은 옷을 많이 입었습니다. 깨끗하게 삶고 햇볕에 말리며 오랫동안 관리한 흰 옷은 청결함과 단정함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외국에서 조선을 찾은 사람들도 이 모습을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멀리서 마을을 바라보면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농길과 장터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을 흰 옷의 나라라고 기록한 외국인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백이민족이라는 말로 남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평생 흰 옷만 입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은 명절이나 돌잔치 같은 특별한 날에는 알록달록한 색동옷을 입기도 했습니다. 왕은 붉은 골룡포를 입었고 관리들도 풍기에 따라 붉은색, 푸른색 등 다양한 관복을 입었습니다. 양반들도 비단으로 만든 색 있는 옷을 입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즉, 조선은 흰 옷만 입는 나라가 아니라 평범한 백성들이 흰 옷을 가장 많이 입었던 나라에 더 가까웠습니다. 생각해보면 옷은 사람을 꾸미는 물건이면서도 그 시대의 사회를 보여주는 기록이기도 합니다. 왕의 옷에는 권위가 담겨 있었고 관리의 옷에는 풍계가 담겨 있었으며 백성의 옷에는 매일 흘린 땀과 삶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빨고 기우고 물려 입은 흰 무명 옷에는 조선 사람들의 검소한 생활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조선시대 사람들에게 옷은 얼마나 중요한 존재였을까요? 왕이라고 해서 옷 걱정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물론 왕은 백성보다 훨씬 좋은 옷을 입었습니다. 비단으로 만든 골룡포를 입었고 계절에 따라 여러 종류의 옷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왕이라도 계절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한여름이 되면 왕도 더위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궁궐에는 에어컨이 없었습니다. 얼음을 저장하는 빙고가 있었지만 궁궐 전체를 시원하게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왕은 얇은 옷으로 갈아입고 시원한 곳에서 업무를 보려 했지만 신하들과 조회를 하고 나라의 일을 살피는 동안에는 땀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좋은 옷이 있다고 해서 더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겨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골룡포는 왕을 상징하는 옷이었지만 추위를 막아주는 마법 같은 옷은 아니었습니다. 겨울이 되면 왕도 솜옷을 더 씹고 난방이 되는 방에서 업무를 보았습니다. 실제로 조선왕조실록에는 혹독한 추위 때문에 왕이 추위를 호소하거나 신하들에게 방한 대책을 지시한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왕도 같은 겨울을 살았던 것입니다. 아이들은 어땠을까요? 지금은 아이들만을 위한 옷이 많습니다. 하지만 조선시대에는 새 옷을 자주 만들어주기 어려웠습니다. 아이들은 계속 자랐고 옷은 너무 귀했습니다. 그래서 형이 입던 옷은 동생에게 물려주었습니다. 동생이 입던 옷은 막내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소매를 줄이고 찢어진 곳을 꿰매고 해진 부분을 덧대며 한 벌의 옷을 몇 년씩 살려냈습니다. 새 옷보다 중요한 것은 입을 수 있는 옷이 남아있는가였습니다. 노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도 나이가 들면 추위를 더 많이 탑니다. 조선시대 노인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솜옷은 무엇보다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하지만 형편이 어려운 집에서는 충분한 겨울옷을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얇은 옷을 여러 벌 겹쳐 입고 밤에는 가족들이 모여 체온을 나누며 겨울을 견뎠습니다. 겨울 한철을 무사히 보내는 것,
그 자체가 큰 과제였습니다. 생각해보면 오늘날 우리는 옷이 너무 많아서 고민합니다. 무엇을 입을지 고민하고 어떤 색을 입을지 고민하고 어떤 브랜드를 살지 고민합니다. 하지만 조선시대 사람들의 고민은 달랐습니다. 이번 겨울을 버틸 수 있을까? 아이에게 물려줄 옷이 남아있을까? 비에 젖은 옷을 어떻게 말릴까? 옷을 얼마나 오래 입을 수 있을까? 그것이 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옷을 소비합니다. 유행이 지나면 새 옷을 삽니다. 하지만 조선시대 사람들은 옷을 끝까지 살려냈습니다. 기워 입고, 빨아 입고, 다듬고, 다시 물려주었습니다. 그들에게 옷은 패션이 아니라 생활이었고 재산이었으며 가족의 시간을 함께한 물건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조선시대 사람들이 입었던 옷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옷 한 벌은 씨앗 하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삼을 심고 목화를 키우고 누에를 기르며 실을 만들고 배틀에서 천을 짰습니다. 그리고 바늘과 실로 한 땀 한 땀 꿰매 비로소 한 벌의 옷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렇게 만든 옷은 쉽게 버릴 수 없었습니다. 찢어지면 꿰맸고 또 찢어지면 다시 꿰맸습니다. 소매를 갈고 깃을 바꾸고 해진 곳에는 천을 덧대었습니다. 아이가 자라면 형이 입던 옷을 동생이 입었고 또 막내에게 물려주었습니다. 한 벌의 옷은 한 사람만의 것이 아니라 가족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소중한 재산이었습니다. 옷은 여름에는 더위를 견디게 해주었고 겨울에는 추위를 막아주었습니다. 비를 맞으면 말려야 했고 더러워지면 잿물로 삶고 방망이질을 하고 다듬이질까지 해야 했습니다. 옷 한 벌을 입기 위해 들어가는 노력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그래서 조선 사람들에게 옷은 단순한 패션이 아니었습니다. 생활이었습니다. 재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생존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옷장을 열면 수많은 옷을 볼 수 있습니다. 반팔도 있고 긴팔도 있고 잠옷도 있고 운동복도 있고 외출복도 있습니다. 계절마다 다른 옷을 입고 기분에 따라 다른 옷을 고릅니다. 낡으면 새로 사고 유행이 지나면 바꾸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선의 평범한 백성들은 몇 벌 안 되는 옷으로 봄을 보내고 여름을 보내고 가을을 보내고 겨울까지 버텨야 했습니다. 그 몇 벌의 옷으로 논에 나가고 장을 보고 아이를 키우고 손님을 맞고 평생을 살아갔습니다. 우리는 흔히 조선을 백이민족의 나라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 흰옷은 풍요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수없이 삶고 말리고 다듬고 아껴 입으며 지켜낸 삶의 흔적이었습니다. 깨끗한 흰옷 한 벌 뒤에는 수많은 노동과 가족의 정성이 숨어 있었습니다. 어쩌면 조선 사람들이 남긴 가장 큰 가르침은 옷을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물건을 아끼는 마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쉽게 버리지 않고 고쳐 쓰고 물려주며 끝까지 사용하는 삶. 그들에게는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조선시대로 돌아간다면 삼배옷 몇 벌과 집신 한 켤레만으로 1년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마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대 사람들은 그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어쩌면 비어있는 옷장보다 그 안에 담긴 삶의 무게가 훨씬 더 컸는지도 모릅니다.